안녕하세요. 경제 48번째 디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가계의 수입과 가계의 지출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특히 가계의 수입으로 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눈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경상이전소득 이렇게 나누고 각각의 사례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계의 지출에는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 이렇게 나누고 우리가 통신비라든지 의류비라든지 식료품비라든지 일상적으로 쓰는 이런 내용들은 소비지출에 해당되고, 우리가 세금을 낸다든지 사회보장료를 낸다든지 대출이자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비소비지출에 포함된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처분 가능 소득은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빼면 바로 처분 가능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처분 가능 소득은 소비 지출과 저축으로 나눈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로 가계의 저축과 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축은 가계 소득 중에서 미래의 지출을 위해 현재 소비하지 않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소득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투자는 미래의 가치 증식을 위해 저축한 돈을 다양한 형태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주식 투자한다, 채권 투자한다, 금 투자한다, 뭐 부동산 투자한다 이런 말 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자, 투자와 투기의 차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축과 투자의 차이는, 저축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지만은 수익성은 좀 떨어지겠죠. 그에 비해서 투자는 원금 자체를 늘려 수익을 얻는 방법이 되는 거죠. 주식이나 채권 투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원금 자체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와 투기는 자기 분수껏 하면은 투자가 되는 거고, 좀 무리해서 만약에 욕심을 부리거나 그러면은 투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저축한 돈을 미래의 가치 증식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하는 활동이고, 투기는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가격 변동에 중점을 두고 일시에 큰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잘못하면 투기로 변질될 수 있다. 우리가 몰빵하거나 아니면은 뭐 한 방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거나 이러면은 투기로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21조 금융생활과 신용. 자, 현대의 금융생활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신용이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신용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신용 등급이 나빠지면 뭐 자주 돈을 빌린다든지, 뭐 돈을 빌렸는데 연체가 된다든지 이러면 신용 등급이 낮아지죠. 이렇게 되면은 돈을 빌릴 수 없게 되거나 빌리더라도 높은 이자를 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취업이나 결혼 등 사회생활에서도 불리한 제약을 받게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신용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피해의 예방과 구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죠. 그래서 금융회사가, 은행 같은 데가 망하면은, 저축은행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가 망하면은 영업정지 당하거나 파산을 하게 되면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일정 범위 안에서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고, 우리나라는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은행당이니까 한 은행에 여러 가지 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다 합쳐서 5천만 원입니다. 자,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용회복제도, 지원제도라는 게 있고, 채무조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개인 채무자에 대해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분할 상환을 하도록 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채무를 감면해 주는 등 이런 걸 통해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용회복지원제도라고 하고, 채무조정제도는 공적 조정 제도로는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가 있고,
사적 조정 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 채무 조정과 개인 워크아웃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개인 신용 등급 관리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대출은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주거래 금융기관 회사를 정해 이용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주거래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 놓으면은 그 은행으로부터 어떤 신용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출할 때 이자를 좀 깎아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금융상품 가입할 때 어떤 혜택을 받는다든지 이럴 수 있으니까 주거래 은행을 하나 정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액이라도 연체는 절대 피해야 됩니다. 연체를 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락처 변경은 금융회사에 꼭 통보해야 되고 본인의 신용정보 현황을 확인한다. 그리고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을 쌓는다. 그리고 채무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채무 규모를 설정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기적인 결제 대금은 자동이체를 이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타인 대출 보증은 피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절대 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체 상환 시에는 장기 연체부터 상환한다는 거. 자, 이런 어떤 개인 신용 등급 관리 방법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상품과 재무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산 관리는 자산의 취득, 보유와 처분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고 이런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에는 자, 우리 1학년 때 배운 거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가치가 미래에도 유지되는 정도. 자, 원금을 까먹으면 안 되겠죠. 원금이 얼마나 잘 유지될 수 있느냐.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는 정도는 바로 안전성이 되겠죠. 안전성. 그 다음에 투자한 자산의 가치 상승이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저축 또는 투자한 원금에 대한 수익 발생의 정도. 자, 이거는 수익성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하는 거는 수익을 얻고자 하는 기대가 높은 거죠.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투자한 자산을 쉽고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 이거는 바로 유동성 그리고 다른 말로는 황금성이란 말도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산 현금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것 유동성이 높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다라는 거. 자, 예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은 높고 유동성도 높고 수익성은 낮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안전성과 수익성의 상충 관계를 보면은 기대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성은 커지게 되는 거죠. 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주식이 대표적인 경우고 자, 일반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은 안전성이 낮고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낮은 금융상품은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주식은 원금을 잃을 위험성이 높아서 안전성이 낮지만 시세 차익이나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 예금은 원금을 잃을 위험성이 낮아 안전성은 높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자가 적게 되겠죠. 그래서 비교적 수익성이 낮다. 기대 수익과 위험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 다시 말하면 안전성과 수익성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걸 나타낸 게 바로 이 그래프가 되는 거죠. 부의 관계가 나타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대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은 높게 된다는 거죠. 주식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분산투자. 분산투자는 자산 관리를 위한 투자 시 이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자산을 여러 가지 상품에 나누어 투자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말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게 분산투자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산관리 위험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위험 요소에는 채무 불이행 위험, 시장 가격 변동 위험, 유동성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 위험은 거래 상대방이나 채무자가 계약상의 지급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예금이나 채권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시장 가격 변동 위험 했는데 주식, 채권, 외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 쉽게 현금화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이 있고, 인플레이션 위험, 그거는 현금이나 예금, 상품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상품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이 중요하겠죠? 요 내용이. 자, 먼저, 자, 어떤 금융상품이 있는지 살펴보면, 예금, 주식, 채권, 펀드, 그 다음에 보험, 연금, 이런 종류들이 있네요. 금융상품의 종류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 자, 먼저 예금을 살펴보면, 예금은 이자 수익이나 자금 보관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대가를 주겠죠. 그게 바로 이자가 되는 거고,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안전성이나 유동성은 높지만, 왜냐하면 예금은 해지하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은행에서 주는 이자는 요즘 많이 높아졌다고 해도 그렇게 높진 않죠. 그래서 수익성은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 그래서 예금은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요구불 예금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은행에 내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언제든지 내가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거를 그런 예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처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월급 통장 뭐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고, 저축성 예금에 비해 이자율이 낮다. 굉장히 낮은 이자율을 줍니다. 이자율이 굉장히 낮고, 대표적인 경우로 보통 예금, 월급 통장, 그 다음에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당좌 예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축성 예금에는 뭉칫돈을 은행에 넣고 한꺼번에 은행 일정 금액을 예치한 후 만기일에 원리, 다시 말하면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예금을 정기 예금이라고 하는 거죠. 정기 예금. 그에 비해서 정기 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 예치 후 만기일에 원리금을 수령하는 예금이다. 한 달에 뭐 50만원 50만원, 3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다달이 이렇게 얼마씩 내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정기 적금이 되겠습니다. 목돈을 만들 때 주로 정기 적금을 많이 활용하죠.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